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이번 주 금요일 11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관련 내용을 바로 양재민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예, 헌재에서 선고 날짜를 공개했습니다. 지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1시인데요. 헌재에서 선고 날짜를 지정했다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한다고 저희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가 역대 전 대통령들과 비교를 했을 때 탄핵 심판 평이라든지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결된 이후로 탄핵 소추가 가결된 이후로 100일이 넘겨서 이렇게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는데요. 헌재가 일단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라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굉장히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아직 판결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위해서라도 선고 당일이라든지 아니면 전날 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제는 평일을 금요일까지 더 이어갈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재판관들의 그러한 심증 형성이라든지 관련된 자료의 분석이라든지 의견은 정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인데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기각, 인용 각하 3가지입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에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윤 대통령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고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를 하면 국회의 탄핵 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되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탄핵 심판이 인용되기 위한 정족수는 6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원래는 완전체가 9명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지금 8명이서 지금 계속 심리를 해온 그런 상황이고요. 8명 중에 6명이 인용 의견을 밝히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이 되는 것입니다. 탄핵 인용이 되는 것이고요. 파면이 되면 일반적으로 현재 탄핵 심판 선고 그 주문을 읽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의 파면 상태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조기 대선의 준비로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용의 의견이 6명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5명 이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각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재판관 8명 중에 4명이 각하의 의견을 밝히게 되면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각하 의견이 있는지 각하 의견이 된다면 4명이 되는지 이 부분도 하나의 지켜봐야 될 포인트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4명이 아니라 기각 2명, 각하 2명 그리고 나머지가 인용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각입니다. 그래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직무에 복귀를 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소수 의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과거에 2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좀 돌아봤을 때 당시에 이제 결정문에 소수 의견이 적시된 적은 없었습니다. 맞지요? 이 소수 의견이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과거 전임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 결정문에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그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별개 의견이라든지 소수 의견이 따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이번 결정의 경우에는 물론 추측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인용이나 기각, 각하로 여러 갈래로 나뉘는 의견이 적시가 된다면 그러한 그 주문에서 읽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별개 의견 내지는 보충 의견, 소수 의견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전원 일치 결정이 나오는지 여부도 하나의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인용, 기각, 각하 3가지 중 1가지의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과거에 2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을 중요 판단 요소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비단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보셨지만 뭐 검사 3인의 탄핵이라든지 감사원장, 뭐 방통위원장 이런 탄핵 사건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결국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있는가를 1차적으로 살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대상자를 파면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중대성 측면에서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의견이 조금 나뉘었던 것이 한 명의 재판관은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해서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였다라고 해서 인용 의견을 밝혔고 또 다른 어떤 재판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아예 위헌 위법적인 것이 아니고 당연히 파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양극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게 되는 의견이 표명이 된다면 아무래도 뭐 법적인 접근을 떠나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금 뭐 혼란이라든지 현재 결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선고 당일을 좀 보면요. 이 재판부가 이 선고 요지를 이제 먼저 읽느냐 아니면 뭐 주문을 읽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거랑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이 역시도 재판관들의 재량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판관들이 주문을 먼저 읽지 않고 결정의 이유를 설시한 이후에 마지막에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예, 해서 예. 주문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헌재가 만장일치, 전원일치의 결정이 나오면 이후부터 설시를 하고 그 이후에 주문을 읽는다라고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전 사건에서 보면 헌재 재판관이 만장일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 설시가 먼저 되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후에 그다음 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뭐 다양한 만약에 의견이 나왔다고 전제를 한다면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들을 설시하고 우리가 주문을 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전에 되어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한 사례에 따라서 관행대로 그대로 만약에 만장일치라면 그 순서 아니고 의견이 나뉜다라면 주문부터 읽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 당일 선고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 사유가 3가지였는데 약 2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탄핵 사유가 11개였는데 21분 정도 걸렸거든요. 윤 대통령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고를 하는 그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 이유는요, 짚어주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심판의 경우에 쟁점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짧은 시간 안에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러한 탄핵 소추로 되어왔던 이유가 많지만 이유에 대해서 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다투지는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의 그 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지금 생중계가 되듯이 이렇게 외부로 헌재 그러한 심리가 공개된 것을 보더라도 다양한 증인이 출석을 했고 그리고 쟁점으로 다투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공수처의 수사권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그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그 결정문에 다 이제 설치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과거 전례의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선고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당일에 윤 대통령의 참석에 대해서도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은 재량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에 있어서 선고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소추위원단이나 아니면 윤 대통령 측도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그러한 사안인 만큼 양쪽 당사자가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과연 출석을 할 것인가라고 보면 물론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절차에 참석을 해서 예. 다퉈왔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래도 헌재에 출석을 해서 이제 선고를 한번 듣겠다라는 의지를 가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선고 당일에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 헌재가 어쨌든 생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생중계를 헌재에서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역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전례와 다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타당한 근거가 뭐 충분하지 않다라고 봐서 동일하게 생중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굉장히 여론이 양극화되어서 많이 이제 의견이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워낙 주말마다 이제 각지에서 정말 집회가 열리고 이러한 우리 사회의 진통을 많이 알아온 만큼 혹시나 헌재 선고 이후에 어떠한 소요 사태라든지 헌재 재판관이나 헌재에 대한 좀 공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되는 마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당일에는 반경 몇 미터 이내를 완전히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 관련 기관 측에서 좀 더 세심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소식이 전해진 부분들을 보면 헌재가 양측 대리인단에 전자 송달과 전화 통보를 했고 또 이제 오늘 윤 대통령 측의 우편 송달이 예정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통보 과정은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대리인단에게 먼저 가는 게 원래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뭐 민사 사건을 보더라도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 있으면 대리인 측에 송달이라든지 통보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요. 요즘에는 뭐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많이 이제 소송의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 다른 타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화가 이루어져서 다 전자 송달이라든지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저희 연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